오늘의 캠퍼스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대학신문 지면의 기사들 속속들이 들여다볼 텐데요. 원대신문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복지, 해결책은 기본소득제라는 기사를 통해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정호 수습기자가 썼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활발히 연구됨에 따라 AI와 로봇이 가까운 미래에 많은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가 예상한다. 지난 2013년에 발표된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안에 미국의 일자리 47%, 유럽의 일자리 54%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구 결과들이 현실이 된다면 대량 실업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대량 실업 사태는 곧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시장 경제가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위기가 코로나19로 인해 빠르게 진행되면서 논의 중인 해결 방침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논리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재난 기본소득이 그 예였죠. 기본소득은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전 국민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찬반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기본소득제가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뛰어넘고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 재원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특히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 원칙을 흔들어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 중이다. 21세기 들어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과 단기 근로, 플랫폼 노동 등으로 다양화됐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엄밀하게 선별해내지 못해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게 됐는데 기본소득은 사각지대의 딜레마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재부는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복지 원칙을 흔들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유를 들었다. 또한 기본소득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복지 선진국에서도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며 이를 반대했다.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찬반 양측의 입장 부분 읽어봤는데요. 핀란드와 스페인, 미국 등에서 기본소득제를 실험해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할 아이디어는 아니라는데요. 기사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볼게요. 지금의 복지제도가 갖는 한계는 확실하다. 코로나19 사태와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AI 시대의 혼란 사이에서 실용성 있는 복지를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앨 수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확보다. 증세와 제도 개편이 합리적으로 해결돼야 기본소득제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다음 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K+ 동북아 다이멘션 연구단 권의석 교수님이 쓰신 아시아를 넘어 영국까지 다다른 한류라는 글인데요. 한류 문화의 인기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K-팝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소셜미디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아티스트들이 영국의 BBC 등 전통적인 매체를 거치지 않더라도 트위터, 유튜브 등을 통해 본인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됐고 영국 내 소셜미디어 주 사용층인 10대, 20대 가운데 이국적이고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원하는 사람의 시선을 끌게 된 것이죠. K-팝의 인기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다면 손흥민의 활약과 한국 음식의 유행은 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영국인들에게 한국 문화가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리그 상위팀인 토트넘 핫스퍼에서 아시아 선수로서는 드물게 붙박이 주전 선수로 맹활약하다 보니 예술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영국 축구 팬들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한국 문화와의 접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아시아를 넘어 영국, 유럽, 미주 등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주류 문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국가적 성취로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
이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문화를 창조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중문화 속에서 어떻게 묘사하였는지 고민해봐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구성원들이 한국 문화를 거부감 없이 함께 즐길 수 있을 때 한국이 20세기 말부터 꿈꿔온 문화 입국의 이상도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서강학보로 옮겨가 볼게요. 특집 기획 기사입니다. 평등을 외치는 목소리 차별금지법 살펴볼 텐데요. 이지윤 기자가 정리한 차별금지법 주요 법적 쟁점은 이란 통해서 논란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차별금지 법안과 평등법 시안은 차별의 개념을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 조장 광고 행위로 규정했다. 간접 차별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 괴롭힘은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 위협, 모욕 등의 행위나 혐오적 표현을 했을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선 차별금지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권위에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과 같은 준사법적 성격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시정명령 권한이 주어지면 인권위가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돼 그 독립적인 지위에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입증 책임의 전환도 쟁점으로 꼽힌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인 피해자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 법안과 평등법 시안은 피해자가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에 차별행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주요 쟁점 사항들이 알기 쉽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설명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차별이 악의적인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2007년 당시 시기상조라는 논란 끝에 정부 발의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해당 제도의 도입이 수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미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에 도입된 데다 지난 14년간 소수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감수성이 변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혐오 표현 등 정의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 과도한 배상금을 물게 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네, 이번에는 신승희 기자가 소개하는 책을 한 권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승섭 교수의 저서 아픔이 길이 될 때를 소개하는 글인데요. 당신의 병은 당신 탓이 아니다. 읽어볼게요. 당뇨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답은 다음과 같다. 과식, 운동 부족, 흡연, 과음.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과연 당뇨병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흡연자 A씨를 생각해보자. 그는 매일 엄청난 양의 분진과 유해한 화학 물질에 둘러싸여 일한다. 그런 그에게 당신이 계속 담배를 피운다면 10년 후 암에 걸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와닿을까? A씨에게 영화 보기, 운동, 독서는 사치다. 그것들을 향유할 만큼의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 그에게 고단한 노동 가운데 짬을 내 피는 담배는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병을 바라보는 조금은 다른 시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속단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사회 역학에 대한 것인데 역학과 사회 역학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게요. 역학이 병의 원인을 찾는 학문이라면 사회 역학은 그 원인의 원인을 찾는 학문이다. 훗날 A씨가 정말 폐암에 걸린다면 역학은 A씨의 과거 흡연 기간, 빈도 등에 집중한다. 하지만 사회 역학은 A씨가 골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의 사회적 계급,
직업, 소득, 성장 환경에 주목한다. 즉, 사회 역학은 개인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요인을 밝혀내 발병 책임을 개인에서 사회로 옮기는 학문이다. 그래서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연구팀이 사회 역학적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더 쉽게 금연에 성공하지 않을까? 연구팀은 한 그룹의 노동자들에게는 금연 프로그램만을 단독으로 진행하고 다른 그룹의 노동자들에게는 금연 프로그램과 함께 산업 안전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6개월 후 산업 안전 프로그램을 함께 받은 노동자들의 금연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약 2배 높았다. 이는 금연을 단순히 개인 의지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하는 기업과 사회의 노력이 노동자 개인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준 것이다. 김승섭 교수는 말한다. 더 약한 사람들이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그래서 더 자주 아프다. 건강은 행복한 삶의 제일 요건이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삶, 그 희로애락을 모두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 개인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중대한 의무여야 한다. 사회 역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어서 영화 기생충에 대한 강혜림 기자의 해석 잠시 만나볼게요. 글의 제목은 선을 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기생충은 빈곤이라는 재앙을 맞은 개인들을 우화적으로 보여준다. 공포와 유머가 함께 만들어내는 아이러니로 영화는 블랙 코미디의 진수라 평가받는다. 특히 위아래의 공간 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계급 차이를 그려내는 연출이 두드러진다. 언덕 위의 저택에서 홍수로 침수되는 아랫동네 반지하로 끝없이 내려가는 계단과 슬랩스틱처럼 굴러떨어져 죽는 문광의 하강 이미지, 지하천장에 붙어 와이파이를 잡는 모습과 테이블 아래에 숨어있는 기택 가족의 상하 분리 이미지, 이 모든 장면, 연출, 구도, 미장센에서 기택 가족이 박 사장 가족의 공간에 기생하고 있어도 결국 두 가족은 철저히 분절된 존재임을 엿볼 수 있다. 두 가족의 경계는 기득권인 박 사장이 아랫사람을 멸시하며 하는 대사. 선을 넘는 사람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데에도 묻어난다. 감독은 마치 재앙처럼 다가와 한 가족을 잠식하는 구조의 파멸성을 특유의 디테일로 그려낸다. 영화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현대사회에도 공고히 존재하는 계급 격차와 가난 혐오를 이해하게 한다. 다음으로 읽어볼 기사는 김혜지 기자의 아이들이 시끄러운 세상이란인데요. 심윤경 작가의 설이라는 소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읽어볼게요. 보육원에서 자라 세 번째 파양을 당하고 이모와 살고 있는 설이는 원장님의 조언으로 사립초등학교에 전학을 간다. 부유한 우상초 아이들은 설이를 무시하지만 학원을 안 다니고도 공부를 잘하는 설이에게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린다.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설이는 학부모들이 공부 비결을 묻고 서로 견제하자 자신이 초대된 것이 모두 성적과 관계가 있었음을 깨닫는다. 또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공부를 강요하는 이모와 국제중학교를 권유하는 이사장 사이에서 설이는 큰 부담감에 사로잡힌다. 책 속에서 명문가 부모가 아이들을 영재학교에 보내기 위해 학원과 과외로 내모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로 정당화된다. 설이는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포장한 부모 코칭의 이중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세상의 부모들에게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작가는 설이를 어른들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앙칼지게 펼치는 아이로 그리며 사납고 버릇없는 아이들이 과연 나쁜 아이들인지에 대해 반문한다. 또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착한 아이들이 억누르고 있는 감정을 들여다보고 거칠게 폭발하는 아이들의 용기와 에너지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한때 아이였던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설이를 읽으며 아이의 시선에서 진정으로 좋은 가정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에는 한성대 신문으로 옮겨가 볼게요.
일상을 플레이하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김선우 기자의 기획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 아닌 분야의 게임의 사고방식을 접목시키는 것을 말한다. 게임은 랭킹 혹은 리더보드를 통해 남들과의 경쟁심을 이끌어낸다. 게임의 플레이어는 주어진 임무를 해결하면 포인트나 배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게임의 시스템은 경쟁심을 통한 재미와 스스로 플레이하고 보상을 얻는 과정에 성취감을 준다. 게이미피케이션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자주 활용된다. 독일의 엔지니어링 회사 지멘스는 사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플랜트빌이란 게임을 만들었다. 사원은 플랜트빌을 통해 실제 지멘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사업 분야가 아닌 업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지멘스는 플랜트빌을 일반인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배포해 기업 홍보 마케팅에도 활용했다. 게임을 할 때의 승부욕과 경쟁심을 기업 마케팅에도 다양하게 활용해서 광고 효과를 본다는 건데요. 교육에도 이런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수업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기존의 교육 방식은 교수자를 중심으로 하는 주입식 교육이 대부분이었다.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은 학생의 수업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쉬운 게임의 특성을 이용해 수업의 재미와 호기심을 느낄 수 있게 했다. 게이미피케이션은 마케팅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문제를 재미있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김 교수는 게이미피케이션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좋게 해 정보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며 게이미피케이션이 우리의 삶을 새롭고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게이미피케이션의 발전을 기대했다. 대학신문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고 다음 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